이게 큰 수술이고 가벼운 수술이 아니니까. 심장이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참 파란만장했다. 이거 수술해도 되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대망의 입원 날이 되었습니다. 밤에 그 병원 1층부터 2층, 3층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정말 수술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안녕하세요. 다은아빠입니다. 여우아빠입니다. 곰엄마입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심장 수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다 이런 게 초음파로 확인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라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심장이 이렇게 뭐 자심방, 자심실, 뭐 우심방 이렇게까지 얘를 키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중학교 과학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장이 있죠? 심장은 좌우 심방과 심실로 나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있고요. 우선 온몸을 돈 피가 이산화탄소를 싣고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우심실로 넘어가서 폐로 쫙 싸주게 되죠. 피는 폐에 이산화탄소를 내려놓고 산소를 피에 싣고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를 넘겨주면 좌심실은 산소를 담은 피를 온몸의 세포들로 뿌려주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거죠. 정신사나우니까 안 움직이게 할게요. 그런데 방실 중격 결손이라는 것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만 넘어가야 되는 피가 우심방 쪽으로 셉니다. 압력 차이 때문에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는 안 가고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만 피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심방과 우심실은 원래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감당하게 되고 부담이 되겠죠. 우심실 근육이 더 일을 많이 해서 우심실 비대증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는 폐동맥 고혈압이 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폐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섞여 있으니까 폐로 들어온 산소를 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 구멍이 있다는 게 그렇게 뭐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장이나 호흡 같은 거에 많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숨이 차니까 분유를 잘 먹지 못하는 게 있었고 되게 오래 걸리고 많이 먹지 못하면 당연히 몸이 천천히 자라게 되고 신체적으로 성장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발달 지연이 오게 되죠. 이게 이제 1년이 넘어가도 막 아이의 성장에 너무 영향을 끼친다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수술을 어쨌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구멍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자라면서 살이 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멍이 막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큰 수술이고 가벼운 수술이 아니니까 심장이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막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게 되는데 크기가 애매했던 게 이게 크면서 한 8, 9살쯤 되면 막히겠네 라고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또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체구도 작고 몸무게도 안 나가고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회복력도 되게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키워서 수술을 하자고 한 거죠. 생후 10개월 때쯤에 병원에 갔을 때 그때가 아직 한 6, 7kg?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돌 지나고 수술하자. 그때까지 10kg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돌이 지나도 10kg가 너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10kg가 넘은 거는 거의 2돌? 3돌? 3돌. 10kg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그 전까지도 이제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이뇨약을 먹였어요. 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고 이게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은 몸에 있는 수분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배출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뇨약을 먹는 게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폐동맥 고혈압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줄여서 폐고라고 했는데 폐고약도 먹었어요. 좌심실인지 우심실인지 뭐 비대증?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심장 내과를 다니면서 약간 좀 선생님에 대한 열받는 일들이 좀 있었죠. 있었죠. 일단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니큐에서 남편이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누군지 몰랐죠. 솔직한 제 느낌을 얘기할게요. 되게 피로에 쩔어가지고 만사가 귀찮아라는 표정과 말투로 그 애가 다운증후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직 다운증후군이 맞다고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면 될 텐데 아닌가? 내가 얼굴 보니까 딱 보니까 맞던데? 옆에 있는 간호사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이 사람은 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심장내과 갔더니 이 선생님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분이래. 왜요? 실력 있기로도 유명한데 그런 식으로 말투가 좀 퉁명스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뒤를 흐리면서 그래야 무슨 되나?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것도 있고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 그 아이들 부모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걸로도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장외과 선생님은 좀 달랐어. 어쨌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떨리잖아요. 긴장되기도 하고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수술해도 되는 건가?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게 너무 엄한 생각이 다 들고 위로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이제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수술 되게 많이 하는 흔한 수술이고 예후도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심장 수술이라고 하니까 큰 수술이니까 긴장되실 텐데 궁금한 거 여기서 다 물어보고 가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마음이 사르르 녹기도 했고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믿고서 수술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때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뭘 크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수술에 대한 방법을 검색을 해봤을 때도 허벅지에 있는 굵은 혈관으로 이렇게 카테터 같은 거를 쭉 밀어 올려가지고 구멍을 막는 이런 수술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을 갓 지난 우리 아이에게는 그 수술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개흉수를 여기를 갈라서 벌려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가슴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수술법인데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되게 그것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대목이었습니다. 돌 지나고 한 달쯤 후 그때 대망의 입원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싸고 코로나 검사도 다 끝나고 이제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콧물이 좀 많이 나오네? 콧물이 누래. 뭔가 애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 상태로 무리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폐렴에 걸려서 더 고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컨디션 좋게 하고 와야 된다. 거감기 낫고 다시 와라. 그래서 수술이 미뤄졌죠. 그 사이에 코로나도 한 번 걸렸나? 참 파란만장했다. 근데 큰 병원이잖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날짜가 잡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돌 지난 지 석 달 뒤 정도에 드디어 수술을 하러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소아병동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 또래 아니면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아픈 아이들이 진짜 많았는데 다들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엄마들이랑 조금 친해지는 것도 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젖병 설거지를 하는 건가. 병원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면 엄마들이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저희 아이는 뭐 언제 수술을 해요? 무슨 수술을 해요? 아이고 잘 되길 빌게요. 저희 아이는 언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약간 동병상련을 나누었던 그런 경험도 있네요. 근데 이게 참 병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애기잖아. 애기니까 막 새벽부터 뭐 혈압 잰다, 뭐 한다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아이들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또 저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하고 뭐가 이제 삑삑거려서 또 소리가 나면 또 다시 또 잠들었던 애가 또 다시 깨어나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이는 잘 자는 편인데도 중간에 칭얼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 유아차에 태우고 병원 1층부터 2층, 3층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아이를 재우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심방, 좌심방 사이에 구멍 하나만 뻥 뚫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 있는 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성이 덜 돼서
구멍도 막고 판막 성형도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이 수술이 만약에 잘못되면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다. 뭐 뇌졸중, 뭐 유미흉, 뇌사. 너무 겁나는 어떤 후유증들 설명을 듣고 이거 정말 수술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한쪽에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3시간 정도 만에 수술이 다 끝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눈물 나는 장면이었어. 요건 약간 팁 같은 건데 뒤집기 방지 쿠션 괜찮습니다. 꼼짝 못하게. 이러는 소용이 없어.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태어나고 집에 와서 몸무게도 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잘 컸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훨씬 대단하고 잘한다. 못하지 않는다. 다운엄빠